한 고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리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였고 다른 한 명은 베르라는 이름의 제빵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시장날에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리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리는 베르에게 말했다. 베르, 오늘은 의도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제빵사의 이야기야. 그중 한 제빵사는 밀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빵을 굽는 일에 열정적이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빵을 준비했지.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최고의 맛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 그의 빵은 도시 전역에서 사랑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가게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곤 했지. 반면 다른 제빵사는 카이로, 그는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그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 카이는 빵을 만드는 일이 지겹고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어. 그는 매일 같은 레시피를 반복하며 손님들에게 그저 의무적으로 웃음을 보였지. 그의 빵은 괜찮았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지는 않았어. 어느 날 밤, 아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폭풍우가 몰아쳐 두 제빵사의 가게에 모두 정전이 일어났어. 아침에 빵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밀로는 촛불을 켜고 벽난로의 잿불을 활용해 제빵을 시작했어. 그는 최선을 다해 손님들에게 신선한 빵을 제공하려 부단히 노력했지. 그의 의도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었어. 사실상 같은 상황에 놓인 카이는 아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 그냥 내일 빵 없다고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말이야. 그의 의도는 그저 하루를 때우는 데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리는 덧붙였다. 밀로의 가게는 다시 한번 흥행했어. 사람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최고의 빵을 받아볼 수 있었고 그의 노력에 감동했지. 반대로 카이의 가게는 하루에 문을 닫고 말았어. 이 이야기의 교훈, 아리는 마무리하며 말했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앤스콤은 의도가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이 두 제빵사의 이야기가 그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베르는 가만히 아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다음에 빵을 만들 때는 한 조각이라도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져봐야겠다. 고마워, 아리. 이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의도가 그것이 없을 때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고 함께 웃으며 시장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노아라는 이름의 정직하고 성실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항상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그의 친절함과 정직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마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바로 마을의 오래된 다리를 새로 지을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다리가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이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투자가 필요했죠. 노아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도 고려하며 심사숙고한 끝에 다리를 보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아가 내심 기대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튼튼하게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이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사건으로 인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우가 마을을 덮쳤고 특히 다리 근처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리 위를 지나던 몇몇 사람들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아는 큰 마음의 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노아의 결정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의 평판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버나드 윌리엄스의 모럴러 개념을 접하게 된 노아는 자신의 상황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결과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 요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그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적 깨달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가치와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에 담긴 진정성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에 대한 비판을 멈추었고 그를 다시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에서의 도덕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각자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에는 재치있고 지혜로운 철학자 에픽테투스를 흠모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도로스였습니다. 그는 에픽테투스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디오도로스는 동네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문제로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주목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낙시메네스라는 유명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누리 가게가 갑자기 잘못 작동하여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며 수선을 피웠습니다. 누구는 바퀴가 문제야 라고 소리쳤고 또 누구는 장치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머리를 감싸쥐고 당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오도로스는 이 혼란 속에서 에픽테투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낙시메네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낙시메네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 당황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보다는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집중합시다. 아낙시메네스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디오도로스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고르고 혼잡한 감정들을 뒷전으로 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 자친구인 히폴리투스를 불렀고 두 사람은 문제를 차근차근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누리가게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디오도로스에게 크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디오도로스는 웃으며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삶은 어쩌면 이와 같은 문제들의 연속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잊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낙시메네스는 어디든지 디오도로스를 따라다녔고 두 사람은 훌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그들 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모든 것은 속세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픽테토스의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서 삶을 변형시키는 실질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디오도로스와 아낙시메네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넘어서 인간이 행복과 평온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도시 정원에 에피쿠로스라 불리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이나 많은 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지요. 그의 정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은 에피쿠로스에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에피쿠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발렌타인스 데이가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장신구나 값비싼 선물을 주면 그녀가 행복해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진정한 행복은 진주 목걸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의 평온과 두려움 없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이지. 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저녁 산책이 때로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선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인에게 아름다운 정원에 벤치에 앉아 별을 함께 보는 저녁 시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별빛이 내려앉은 정원에서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금이나 은목걸이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선물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상인이 에피쿠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어부가 있었지. 그는 큰 폭풍에 배가 부서져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그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단다. 재산은 물리적이지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진정한 내면의 불을 가져다주지. 상인은 에피쿠로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를 찾아왔고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불안을 내려놓는 법, 그리고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값비싼 물건들에 집착하지 않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마음의 평온을 얻고 도시에는 행복한 미소가 넘쳐났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에피쿠로스를 기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언제나 마음의 자세를 되돌아보곤 했습니다.